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차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차시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전반적인 수업에 한 학기 동안 그 강의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2차시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명화의 감상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감상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거기에 그 작가들, 유명했던 작가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화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이 그림 다 아시죠? 세계적인 유명 걸작이죠. 그쵸? 이 밀레의 작품이죠. 유명하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적인 유명 걸작, 이 명작이다. 왜 이게 명작일까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왜 이게 그림이 명작이 됐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나 이 화가들의 이 화가가 왜 그런 거를 추구했을까? 그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명화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더 이 명화에 대해서 더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화란 과연 무엇인가 그 얘기입니다. 명화의 감상과 개념입니다. 예술은 그런 시대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이런 미술 작품은요, 시각적인 그런 다양한 의미로 다가갈 수도 있고요,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명화란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누구나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 그것을 우리는 이제 명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죠? 명화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것들을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나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은 우리는 보통은 그것을 명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보고 응용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화 감상은 어떤 그림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특히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을 보면 사람들이 멋있어. 나는 저 그림을 보면 편안해. 난 저 그림을 보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 기분이 좋아져. 뭐 여러 가지 그런 감동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그림이 너무 내 집에 놓여 있는 것 같이 편안해. 이런 뭐 친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화 감상이라고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명화라고 하는 거는 이런 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요. 그런 인류의 역사라든가 문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사진 뭐 이런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명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해주고요. 이 명화 때문에요. 어, 그리고 또 다양한 이런 미적 기법을 자연스럽게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유명한 그 작품들이나 화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 화가들을 보면 처음부터 다 잘 그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목표로 세우고 누구를 좋아하면서 그 사람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화가들도. 막 모작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음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해도 생기고 기법도 이해하게 되면서 나만의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상이라는 거, 명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죠. 그렇다면 감상이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것들이냐면요. 그런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해하고 즐기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화의 감상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해하고 즐기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명화의 감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품을 이해하고 또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요. 또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견한 결과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감성이 이런 감상이요. 감상이 완성되고요. 감상은 단순하지 않고요. 이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게 감상입니다. 아, 나 이 그림이 좋아. 그 그림이 왜 좋아요? 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고서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보고서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명화 감상 활동에서 이 감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직관과 정감의 그런 심적 작용에 의해서 이런 대상의 미적 가치를 느끼게 되고요. 이해하는 그런 지성적인 반응 활동으로 예술 작품을 맛보고 즐기는 그런 주관적인 체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그런 미적 가치를 인식하는 정신적인 활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적 대상으로부터 또 주관적인 이런 심리작용에 의해서 이런 미를 향수하고 대상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씌워서 감각적인 수용이 아닌 이런 정신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상은 대상의 이런 특징을 알아보고요. 이런 미와 관련해서 이해의 작용으로 이런 감각적, 지적, 환상적인 여러 가지 내적 요소가 하나 혹은 이런 융합하는데 성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명화의 감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게 융합되어서 성립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미를 즐기고 또 거기에는 그런 그 작품의 이런 미적인 거, 문화적인 거, 역사적인 거 이런 가치를 느끼고 이해하는 그런 내면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과 작가를 초월해서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생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미술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감상은 작품에 표현된 작가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모든 활동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가 박수근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은 없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화가의 박수근이 어린 시절에요. 밀레의 작품 이 만종 있죠? 그것들을 보고서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12살 때래요. 우연히 그 밀레의 그 만종을 보고서 감동을 하고 그때에 평생 화가의 길을 걷게 되어 나는 화가가 돼야지 하고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 작품의 감각적인 형식이요. 색채나 형태나 구성 이런 것과 정신적인 내용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 작품의 주제 이런 것들을 맛보고 즐기는 그런 미적 체험 활동을 우리는 감상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화가들 보면은 이렇게 그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그 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화가들은 유명 그 직장까지 다니다가 때려치고 화가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유명한 그 아주 뭐라고 해야
내노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걸 다 버리고 그림으로 화가로 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명화라는 거는 예술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이 박수군과 밀레. 12살 소녀, 이 소년이었죠. 12살이면 초등학교 한 6학년 되죠. 이때 박수군은 그런 밀레 만종을 본 뒤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4년에 태어난 이 박수근보다 100년 앞선 이 1814년 세상의 빛을 본 밀레죠. 그래서 이 한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두 화가의 인연과 삶이 시작되었다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박수근은 1926년 이 12살 일색일대 경험을 하게 되죠. 프랑스 출신 화가 이 밀레의 만종을 만난 거죠. 그래서 소녀는 매일같이 밀레 같은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수근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박수근 스크립북에는 만종, 그 다음에 이삭 줍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모성애, 그 외에도 밀레의 대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수근이 밀레를 롤 모델로 부단히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 밀레 작품들을 가지고서 많이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해서 나온 게 이 박수근의 그 작품 세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공통점이 있어요. 박수근하고 밀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뭐냐면요. 둘 다 농촌에서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둘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밀레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농가의 풍경, 그 다음에 이렇게 수학에 대한 신께 감사, 또 시골 특유의 그런 정겨움, 이런 것들이 박수근에서는 그리고 소박하며 이런 정겨움과 이런 소박함이 박수근에서는 이 박수근 그 화백은 낯설지가 않은 것이었죠. 일상적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밀레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밀레의 작품은 자연 그대로를 그렸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그런 일상적인 풍경을 밀레는 너무나 잘 그렸다는 거죠. 그 전에 화가들은 굉장히 보여지고 과장되고 막 그런 시기였다면 이 밀레의 작품은 굉장히 그 엄숙하면서도 소박하면서도 이런 그 정겨움,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일상적인 그런 모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그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낯설지가 않았기 때문에 박수근은 더 이게 와닿았다는 거죠. 자기랑 그 밀레가 살아가는 그 세계랑 비슷했던 거죠. 똑같은 그 시골 풍경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 박수근은 이 내과에서 빨래하는 모습들이죠. 이게 일상적이죠. 옛날에는 이 수도라는 게 없었죠. 그 당시에는 다 그 내과에서 빨래를 하고 그랬었죠. 근데 밀레는 이것들을 이제 수확하는 거죠. 이삭 죽고 있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얻고 키웠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빨래를 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애를 얻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시골에는 이 닭들을 이렇게 풀어서 키웠잖아요. 가두고 키우지 않았죠. 이게 이제 옛날의 정서죠. 시골 풍경이라고 그럴까요? 삶의 풍경이었죠. 이 당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했다면 이 밀레도 이렇게 그 농작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별을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비슷했다는 거죠. 이것들이. 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더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술 감상의 목적과 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걸까요? 감상을 통해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상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죠. 그래서 미술 그런 그 작품들을 보고 느끼는 그런 감상 활동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요. 또 마음의 안정을 주기도 하고 생활을 더 윤택하게도 합니다. 그 그림 힘들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보면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편안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미술 작품들은요, 귀중한 그런 역사적인 산물이자 문화적인 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감상을 통해서 작품의 그런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미술 문화의 변천과 특징을 이해하고요. 동시에 그런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미술 감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교양인으로서 이런 과거와 이 현대의 미술품을 이해하고요. 감상하는 것은 그 현대인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수 예술 분야의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이 접근이 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감상은 작품만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런 배경, 음,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이 이해, 작가의 의도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일반인 경우에는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미술 감상에서는 이 일반 음악 감상에서처럼 청각이라는 이런 감각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일정한 이런 서술적인 내용이나 양식적인 의도를 지닌 인문학적 배경과 연결 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고 느끼기만 하면서 불쾌감, 쾌감, 이런 자신의 기호에 맡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미술 감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작품의 제작 의도, 그 다음에 그런 작품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제작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지만 좀 더 이 미술 감상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미술 작품에 대한 이 감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미술에는 어떤 감상법이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로 이 감상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 이 단독 감상법입니다. 단독 감상법이라는 게 뭐냐면 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감상하는 거죠. 어떤 그런 특정한 부분을 가리고 감상하기도 하고요. 또 기법을 달리했을 때의 효과, 또 이러한 기법으로 다른 주제를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상상한다. 또, 또 감상 후에 작품을 보지 않고 기억을 통해서 그려보는 거. 이것들을 우리는 단독 감상법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같은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도 이렇게 한 작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을 할 수 있는 거죠.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감상하거나 기법에 대한 것들, 주제에 대한 상상력, 또 기억을 통해서 그려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독 감상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비교 감상법입니다. 비교 감상법은
두 가지 이상의 작품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감상하는 거죠.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법들, 또 주제를 서로 다르게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상상, 또 어른의 그림, 어린이의 그림 차이점 다르겠죠. 선들이 틀리고 어른의 그림과 어린이의 그림, 어른 그림과 어린이의 그림에서는 차이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하는 감상법도 있습니다. 또 작품의 그런 종류, 분류, 또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진과 그림의 차이점. 예를 들어서 사진은 뭐고 사진에서 나타나는 그런 감상과 그림에서 나타나는 그런 감상의 차이점은 뭔지 음,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인상주의 작품의 특징을 알아봐라. 아니면 뭐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 거기서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들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제 인상주의라고 제가 한 거죠. 인상주의는 이렇게 색채의 명가가 명쾌 빛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상주의부터는 현대 미술의 그 시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주제의 그런 다양함, 그 다음에 붓터치 이런 것들이 그 특징이에요. 인상주의.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작품의 특징도 이해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 감상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작품을 분석해서 각 요소들의 특징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구도, 어떤 구도로 했을까?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 어떤 그 구도를 어떤 형식으로 했다. 뭐 그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색채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는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줘서 밝게 하고 어디는 굉장히 어둡게 하고 포인트를 주는 경우도 있죠. 강조색을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뭐 그렇게 해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필치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터치로 음, 어떤 기법으로 이것들을 했을까? 이게 퍼지기 기법인가? 이렇게 뿌연 효과의 기법인가? 아니면 이그 뭐라 그럴까요? 전묘법의 기법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이렇게 번지는 효과,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형태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그 화가들은 이런 입체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만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원, 세모, 네모 뭐 이렇게 하는 형태를 가지고서 하는 분석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감상은 표정, 그 다음에 동색,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분석 감상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상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종합 감상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직관적인 감상입니다. 작품을 보고 바로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직관적이라고 하죠. 직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상. 뭐 이것을 우리는 직관적인 감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과 감상자가 직접적인 감동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 감상, 비교 감상, 분석 감상 이런 것과 항상 연결지어져서 감상을 하는 초기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상법을 활용해서 친구들끼리 작품에 대해서 뭐 이야기도 하고 감상한 거를 글로 적어서 뭐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이 재미있는 그런 감상의 세계로도 빠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품 이제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갔다 와서 조를 짜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거기서 뭔가 하나가 더 나오는 그런 그 스토리가 있는 이런 그 감상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감상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음,
조형 작품이건 자연이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태를 찾기보다는 작품의 그런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얻어야 되고요. 그 조형적인 질서를 찾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스스로 의문을 떠올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즉 작품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째서 넌 이 색을 썼을까? 너는 왜 이렇게 격렬해? 색감이 왜 이렇게 강렬해? 왜 이 구도는 왜 이 주제와 어울려? 주제는 이 작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작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작품과 대화를 시작할 때 감상자는 서서히 작가의 정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이런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비교 감상하다 보면 좋은 작품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어느 정도 생깁니다. 또 그 예술품을 지나치게 과학적, 분석적, 지적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늘 이 작품을 보면서 편안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작품을 만나고요. 마음으로 대화를 해서 느낌을 얻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느낌이 점점 축적이 되겠죠. 그리고 그 그림에서 이런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들에 대한 즐거움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미술의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람을 좀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굉장히 내가 괴팍해지거나 이상일 때 이렇게 그림을 한 번쯤 감상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놓고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유익한 이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